예, 안녕하세요. 논술 수시 콘서트에서 논술 부분의 마지막, 인문 논술의 마지막 부분을 맡은 한림논술의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맡은 대학구는 논술만이 답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수능 최저가 낮거나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고, 그리고 여대들. 예, 여대들 중에서도 뭐 수능 최저 조건이 2합 7인 그런 여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시 지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만들어 오긴 했지만 실제로 앞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을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6월 모평 점수인 건 아시죠? 네. 6월 모평 점수에다가 9월달 가채점한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수시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준거점으로 씁니다.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들 중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건 3월달 모의고사 정도. 왜냐하면 3월은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수능에서의 평가원 모의고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이제 고3을 맞이해서 아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친구들도 있고 원래 하던 친구들도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압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처음으로 치는 시험이라서 3월 달도 조금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기는 합니다. 자, 여기 논술로 대학 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모아온 거는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논술로 대학 가기 반들 중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대학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항공대까지 이거는 부모님들이 받으신 논술 백서에 보면 대학별로 따로따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으로 정리된 표가 논술 백서의 앞부분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논술 100%로 뽑는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서 내신 반영 없이 논술 100%로 뽑는 대학이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어떤 숫자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들이 모여 있습니다. 높지 않은 대학들이 모여 있고 자, 여기 제가 별표로 표시한 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정통 방식의 논술이라기보다는 약술형 논술에 해당하는 그런 논술이고요. 요 다음번은 논술로 대학 가기 대학 그룹별 중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인데 연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조건도 없고 내신 반영도 없이 논술 100%로 뽑는 대학이긴 하지만 제가 다루는 논술만이 답인 대학에 넣기에는 조금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이라서 따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렇게 수능 최저 조건 없이 이제 가톨릭대부터 시작해서 한신대까지 이제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특히 조금 늦게 논술을 시작하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이 보시면 수능으로도 들어갈 때 그렇게 높은 수능 점수가 아닌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능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대학을 쓰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논술 출제하는 대학은 논술을 굉장히 잘 써야지만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대학에 비해서는 이른바 아주 조금의 시험운도 작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쟁률이 60에서 80대 1 정도 되는 대학이라고 하면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대학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경쟁률이 떨어지거든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은 원서 넣을 때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써야지만 되고 이들 대학이 제가 뒤에 정리하긴 했지만 이들 대학들 중에서 약술형 논술이 나오는 대학 빼고 전통적인 어떤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들의 논술이 그 대학이 정시 배치표상 점수가 낮다고 해서 논술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논술은 그 대학의 교수들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면 우리 대학에 수능이 조금 낮더라도 또는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걸 부여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로 대학 가기 그룹군에 있는 대학들의 내신 등급 간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신과 실제로 반영하는 등급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건 역시 논술 백서에 보면 전체 대학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앞쪽에. 저는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맡은 대학에 한해서 따로 정리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 대학들 중에서 내신이 반영이 실제로 조금 큰 대학들도 있어요. 어디냐면 보시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을 받은 아이는 내신에 있어서 20점을 받는다. 물론 1등급을 받은 아이가 논술 전형에 지원할 일은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애들은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의 내신들이 가장 많고요. 1등급이나 2등급은 보통 교과나 학종으로 지원을 하죠. 뭐하러 논술로 지원을 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등급이면 18점, 4등급이면 17점. 사실은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1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등급 간 격차가 조금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20점이라고 했을 때 단국대를 보시면 단국대는 3등급이 19.6점인데 4등급은 19.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0.2점의 차이가 나는 것과 그냥 정수로 1점의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신의 등급 간 격차는 크지 않지만 그 와중에 약간 영향력이 있는 대학은 서울여대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여기에 넣을까 말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정시 배치표 상으로는 중위권 대학부터 시작되는 게 숭실대부터인데, 수능 최저 조건을 보면 사실은 뭐 경희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뭐 숙명여대 요 라인과 수능 최저 조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대학이 숭실대하고 세종대인데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안 다루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조금 중요한 자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따로 제가 정리를 대학별로 다 백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약수령 논술은 전통적인 논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전에 논술 말고 적성고사를 보던 대학들이 적성이 폐지된 이후에 논술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단답형 서술형처럼 그렇게 논술 문제를 내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이거를 따로 수업을 하지는 않고 보통은 특강 형식이나 파이널 수업에서 약술형 논술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논술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독해라든지 긴 글쓰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특강이나 파이널 수업에서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보시면 요 대학들 중에서 가톨릭대는 논술이 조금 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조금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대학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논술을 실시한 첫 해부터 수능 최저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는 단국대가 서울에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축전이 아니라. 그때에도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논술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 공부해서 단국대 시험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이널 수업 때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때부터 조금 줄기차게 이제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쓰는 분량도 되게 많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덕성여대나 동덕여대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좀 단답형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데, 여대들 중에서 서울여대는 모든 논술 시험에 있어서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논술을 공부한 친구들은 서울여대를 보면 처음에는 이거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몇 번 수업을 해보면 이 정도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서울여대 논술이고, 이 라인에 같이 있는 게 경기대나 광운대와 같은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논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논술이 어렵습니다. 예, 원래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이렇게 여대 라인들이 논술이 조금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남녀 공학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원서 쓸 때가 보면 저희는 매년 경험을 하는 건데, 원서 쓸 때 보면 3개월 이상 논술을 한 친구들보다 원서 쓸 때가 돼서 부랴부랴 논술밖에는 답이 없어서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글쓰기나 글 읽기에 익숙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항상 번호를 고르는 연습을 많이 해온 거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여기 항공대 같은 경우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없는 건 아니구나. 항공대는 있구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편이고, 항공대는 수능 최저가 있고 그리고 논술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논술 100%로 뽑는 그런 대학이고요. 논술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적고 감소하는 추세인데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논술은 평균으로 따지면 9.4% 정도를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10%가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어떤 추세일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거는 지금 현재 고3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한 10% 내외의 비율로 아이들을 뽑지만 그러면 전체 입시에서는 10%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학종으로 들어가는 대학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거든요. 학종은 이미 받아놓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보통 3등급, 4등급 정도가 되면 원하는 인서울의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나는 죽어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능 올인할 거야 라고 해서 수능을 하는데, 수능이 하루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노력을 하는 건 맞는데 원하는 것만큼 수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하다는 N수생들이 9월 달에 대거 들어와서 아이들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공포 괴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럴 때 같이 갈 수 있는 건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10%가 아니라면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서를 쓸 때 보면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준비했던 애들보다. 특히 인문 논술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럴 때 파이널 수업에 들어와서 파이널 수업만 받고 합격을 했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떨어진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요. 아이들이 파이널 수업에 처음에 와서 글을 쓰고 갔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일에 수강하고 저도 돌려보내고 아이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빨리빨리 유형을 이제 익혀서 논술을 할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경쟁의 경쟁률,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수능 전에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에요.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은 원서 넣을 때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원서를 넣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건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아이들이 논술로 지원을 할 때 수능 전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가톨릭 대학교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경쟁률이 좀 더 높은데 얘는 수능 후에 시험을 보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원서 넣을 때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신여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넣을 때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시면 원서 넣을 때 경쟁률이 뭐 28대 1, 뭐 33대 1, 뭐 40대 1 이렇게 되지만 실제 경쟁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뒤에 시험을 보는 대학에 비해서 원서 넣을 때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애매하게 수능이 나온다,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춘다라고 하면 수능 전에 시험 보는 대학을 원서를 쓰게끔 저희가 지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서울여대, 수능 최저가 있지만 수능 뒤에 시험을 보는 대학. 네, 여기에도 보시면 최초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실제로 이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서 넣을 때는 22대 1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잖아요. 다른 학과들도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수능 최저 조건만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은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냥 정수로 이렇게 감점이 되는 대학들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 요거는 전체 대학에 나와 있는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점수는 얼마나 중요한가, 또는 논술 전형은 이른바 로또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오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에서 수능 점수는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그것만 맞추면 됩니다. 네, 맞추면 되고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의 합격선을 보면 항상 애누리 없이 수능 최저 조건을 딱 맞추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종이나 뭐 교과나 이런데, 특히 교과는 내신이 잘 나오면서 수능도 잘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 넣으면 수시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논술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 지원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3에서 6등급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논술 전형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수능 최저 조건이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딱 맞춥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는 영어하고 사탐해서 두 개 합이 7을 맞춰서 뭐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국수형 중에서 영어 3등급 나와서 서울여대 합격한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4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나와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능 점수는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할 때는 딱 맞게끔 하면 된다. 조금 그러니까 정시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 논술 전형은 이른바 로또가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이 따르는 건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에서는 운이 따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왜냐하면 형식 원서 넣을 때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날 내가 지원한 학과에 하필이면 논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 논술이 승부수인데 그러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논술 준비한 기간이 짧으면 불리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의 운은 따르지만 로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채점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에 해당하는 수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거기 안에서 아이들의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로또라기보다는 정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에 대한 감각은 타고난 것인가? 그리고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학이 선호하는 어떤 답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글에 대한 감각은 타고난 게 맞긴 맞습니다. 제가 1년에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파이널 수업까지 거치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는 아, 얘는 논술로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1명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조금 늦게 그 반 수업에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했는데 수포자입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9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9등급이었니? 그랬더니 한 숫자로 나란히 찍고 그냥 쉬었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수학은 어차피 지금 해봤자 자기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놀랍게도 3월달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1등급이었어요. 근데 5월달하고 6월달에는 국어가 3등급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잘하는데 논술을 잘하면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능이 안 나온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가 느린데 언어 능력이 있는 애들은 논술은 잘하지만 수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타고난 아이들이 있긴 있지만 100명으로 따지면 1명 또는 2명? 요즘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술 강사를 한 지 20여 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활자에 익숙한 그런 세대였고 지금 아이들은 영상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올바른 문장을 쓰는 것도 약간 어색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졌다. 글쓰기에 있어서 글 읽기에 있어서는 하향 평준화된 게 맞긴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합격을 해서 소문이 나는데 입시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애들을 모델로 해서 그걸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입시 전략을 짜게 되면 큰 어떤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글에 대한 감각은 전체적으로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수능에 있어서의 교과 뭐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문학도 조금 나오는 편이거든요.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탐에서의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들은 논술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종류의 배경 지식이 아니라 그냥 사탐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것인 양 그거를 조금 쉽게 쓸 수 있고 그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논술이 상당히 많이 쉽게 변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논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면 합격할 수 있냐. 대학이 선호하는 답안은 글을 되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려한 문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비교 분석하라고 했어. 뭐 죽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다를 비교 분석하라고 했는데 가에선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에선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다에선 죽음을 이렇게 얘기해요라고 하면 잘못된 답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분석은 지금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요약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건 세 개의 제시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얘는 이런데 얘는 저래. 얘는 그러니까 대비가 뚜렷하게 일어나게끔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안을 대학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질문한 것에 답변한 거. 숭실대 교수가 모의논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들은 도대체 요즘 학생들은 왜 그렇게 제시문을
분석을 하라 그래도 정리하고, 비교를 하라 그래도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내놓으라고도 정리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는 따로 있는데 자꾸 자기가 아는 것만 답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유형 연습이 안 되어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답안은 8개의 문제 유형에서 골고루 이제 결합해서 나오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익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수시 지원 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꼭 하나나 2개 정도는 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요즘은 이제 점점 원서 쓰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도 1~2개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대학이 어딘지를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 대학이라도 내가 만족한다 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한테도 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수능이 조금 불안해하고 하니까 쓰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내신이 4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 근데 수능 최저는 좀 맞춰가지고 중상위권 대학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6개의 수시 원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는 학종으로 안전하게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논술로 상향 지원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조윤경 선생님이 원서 쓰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여기에서 그럼 이제 끝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이제 아쉽고요. 제 수업은 나눠드린 그 이제 유인물에 보면 이제 있습니다. 예. 새로 여름방학 때 개강하는 거는 일요일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수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수업은 목요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